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국내에서 출시된 새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의 원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시되는 가격을 보니까 아이폰 부품 원가의 3배 반 넘게 가격을 책정해 놨더군요. 물론 이 돈에는 연구개발이나 제조 소프트웨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거지만 부품 원가의 3.5배를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품 원가의 3.5배가 가격이면 이 가격이 비싼 걸까요? 아니면 합리적일까요? 만약 비싼 거라면 원가에 얼마의 이익을 붙이는 게 그럼 합리적일까요? 이 문제는 그 어떤 경제학자가 와도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진 못할 겁니다. 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고가의 전략을 고수하는 건 그만큼 자기들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런 기업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이 더 많아질 때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또 그런 기업과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또 더더욱 좋겠고요. 주말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트렌드를 알아보는 트렌드 리포트. 오늘은 여성 고객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들을 살펴보겠고요. 손경제 북클럽 시간에는 현대 자본주의의 제일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부채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책 한 권을 함께 저자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토요일 오랜만에 찾아온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희 주말 방송 쉬는 동안 청취자들께서 아니 도대체 조현경 대표 안 나오니까 세상 트렌드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시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주말 방송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많이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방송 주제 정할 때도 좀 더 신경 쓰이시겠어요? 네, 쉬었다가 이 코너를 다시 시작하려니까 첫 제품을 어떤 걸 소개해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서비스로. 인도네시아에서? 네. 여성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에는 뭐 미용실이나 네일샵 이런 뭐 보편적으로 여성 전유물 같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남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일샵에 가도 기다리다 보면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대기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여성 전용 서비스의 경계선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던 서비스가 다시 여성만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로 특화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하던 걸 남성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남성들이 하던 걸 여성들이 같이 사용하던 것을 여성만을 특화해서 나오는 서비스나 제품들이 있는데요. 있다. 지하철 여성 전용칸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취지나 목적은 다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예전에는 남녀가 공이 같이 했던 건데 요즘에는 여성 전용으로만 나오는 게 일반 니즈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힌트를 좀 주시지요. 교통 서비스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택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자동차 택시가 가장 보편적이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택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렇겠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를 오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젝 서비스가 우리가 서울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일반 택시 사용하듯이 지나가는 빈 오토바이 택시가 있으면 그냥 세워서 타면 되는 거였어요. 또는 뭐 전화해서 부르거나. 그런데 이 오젝 서비스의 운전자들이 하루에 평균
그 손님을 태우는 수가 한 4번에서 5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그럼 택시 잡듯이 길 가다가 네. 오잭이라고 하는 그 뭐 오토바이가 오면 네. 손 들고 세워서 저 어디까지 좀 데워다 주세요. 이런 방식이겠어요? 맞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일반 그 뭐 사륜차보다는 오토바이 이륜차가 네. 골목 사이사이로 교통체증을 피하면서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요. 그게 오토바이 택시 이름이 오잭인데 네, 오잭인데 하루에 4-5명밖에 손님이 없으면 이걸로 생계를 꾸리기는 좀 쉽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서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고 오잭 서비스 기사님들한테도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나온 서비스가 바로 고잭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고오잭인데요. 네. 서비스 자체가 이제 고잭은 모바일 플랫폼이고요. 소비자와 오잭 기사님을 서로 운전자들을 연결하는?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잭하면은 오토바이 택시에 네. 를 생각했다면 오토바이 택시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장을 봐주는 거라던가 어느 음식점에서 기왕 오토바이 갖고 계시니 네, 배달을 좀 부탁을 한다거나 예. 또는 나는 집에서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예. 출장 마사지사를 집으로 좀 모셔달라고 한다거나 집안일을 대행해주는 분을 뭐 모셔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데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력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제공을 거의 다네요. 해주면서 그러니까 오토바이 있는 친구 있으면 좀 친한 친구면 부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네 오토바이라고 하는 통신 수단을 이용을 해서 뭐 마사지사도 불러오고 네. 시장도 대신 봐오고 그러겠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같으면 서비스를. 저기 저 유치원 갔다 오는 아이가 한참 걸어와야 되는 거리인데 네. 뭐 잠깐 못 데리고 갈 거면 그 친구 좀 데려오세요. 머리에 노란 리본 꽂고 그렇죠. 있어요. 뭐 등등. 네. 이 근처 어디에다 이 서류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라고 네. 하면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고페이라고 해서 네. 고잭에서 제공하는 그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페이 방식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이제 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예. 인도네시아 가면 그래서 이 고잭 자켓을 입은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좀 단점 같은 것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오토바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탔을 경우에 네. 신체가 서로 맞닿거나 접촉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고 붙잡아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성추행 논란도 있고요.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여성 소비자들이 많이 그렇겠어요. 등장을 하다 예. 보니까 이 문제가 약간 사회적인 일부 문제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왔다? 그렇죠. 네. 서비스 이름에서 바로 느껴지는 뭐 레이디 잭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운전자인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잭이랑 거의 유사하고요. 네. 다만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무슬림 여성들을 운전자로 채용을 해서 무슬림 그 히잡을 쓴 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그 서비스도 나왔는데요. 오잭 샤리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회사 대표가 실제로 그 무슬림이라고 해요. 근데 네. 무슬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여성보다 일반 여성들을 모집했을 때는 굉장히 터프한 여성들도 있고 또 뭐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거나 친절하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하면 왠지 이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조금 더 여성스럽고 그런 이미지인가 그런 봐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잭 샤리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거기에서도 좀 더 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히잡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것은 오잭 샤리 서비스구나라고 네.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잭 샤리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할랄 관련 제품들을 유통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슬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슬림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무슬림 아예 종교를 타겟팅해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여성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물론 네. 뭐 남녀가 굳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저도 생각해보면 가끔 여성 집에 혼자 계시고 그런데 택배 기사님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하면 네. 또 때로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저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예. 이제 대리운전을 가끔 할 그렇겠어요. 때가 맞아요. 있는데 여성 운전 대리운전을 찾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밤에.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저는 여성 대리운전자는 왜 이렇게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끔 운 좋으면 여성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네. 난 꼭 여성만 원할래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얼마 더 드릴 수도 있어요라고 하면 네, 별도의 서비스가 구별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좋은 우리나라에도 사업 기회일 수도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특히 이제 오젝 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네시아에도 고젝이랑 우버 같은 다른 그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왜 이 서비스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느냐? 인도네시아는 80% 정도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등하교를 부모가 이제 직접 안전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등하교를 책임을 묻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 특히 무슬림 운전자에게 했을 경우에는 좀 천천히 달리더라도 안전하게 아이를 등하교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아이도 것 덜 때문에. 불안하고. 네. 그래서 원래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용 고객의 60% 이상이 자녀들의 통학을 하는 그래요. 서비스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이런 서비스 왜 없지 생각했는데 기사님 처음 보는 분인데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비슷한 또래 여성이거나 하면 훨씬 더 누그러질 수는 있겠네요. 통학 서비스는 얼마나 합니까? 그럼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한 번만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도 있겠지만 네. 아이 학교가 늘 멀면 네. 매일 손잡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음. 인도네시아에서는 통학거리 보통 왕복 5km 기준으로요. 네. 왕복으로 이제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다 오고 하는 네. 그 서비스 기준으로 한 달에 6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라고 5만 원? 합니다. 네. 매일 데려다 주는 것 치고는 뭐 괜찮은 가격 같기도 하고 또 그 나라 물가 생각하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나라에서 정해진 가격이겠죠. 뭐 수요와 네. 공급에 따라서 새로운 여성들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었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무슬림 여성이 택시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죠. 이 나라에서도. 네. 그럴 기회도 드물었고요. 오히려 이제 집에서 쉬기만 하거나 또는 아주 사소한 일만 하던 여성 일자리가 네. 이런 그 택시 기사로 다시 새로운 일자리로 그 그럴 각광을 수도 받고 있고. 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만한 서비스들이 꽤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성 운전을 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은데 가끔 있어요. 저도 네. 만납니다. 예. 그런데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수요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골라서 타세요라고 하면 저는 여성 운전자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라는 분들이 네. 물론 뭐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있겠는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따로 그런 분들에게만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도 좀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떠올려 봤습니다. 오랜만에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네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좋은 경제 서적을 선택해서 저자로부터 직접 책 이야기 들어보는 손경제 북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의 고민거리인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책, 제목이 부채 트릴레마군요. 이 책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형태 전 자본시장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지금은 미국 금융혁신연구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칼럼니스트로도 꽤 유명하시고 자본시장 연구원장으로도 일하셨는데 한동안 소식이 뜸하다 싶었더니 책을 한 권 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부채 트릴레마인데 네. 부채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단어고요. 이건 뭐 여름에 시원하라고 붙이는 거 아니라 빚, 남한테 빌린 돈을 의미할 텐데 트릴레마는 무슨 뜻입니까? 이 트릴레마?
네, 일단 딜레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딜레마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딜레마는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그렇죠. 야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네. 한쪽 친구는 뭐 성격도 좋고 네. 뭐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매력이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외모는 좋은데 성격은 좀 까칠하고 그럼 누구랑 사귀어야 될까 뭐 이런 게 예, 딜레마죠.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둘 다 가지려고 하는데 둘 다는 못 갖는 갖는 상황. 그걸 딜레마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딜레마에서 D가 둘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고요. 딜레마에서 트리는 그게 세 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셋 다는 갖고 싶은데 셋 다는 못 갖는 상황입니까? 그런 경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은 이제 뭐 경제를 다루고 있지만 먼저 그 일반적인 우리 주변의 얘기와 뭐 과학의 얘기, 예술의 얘기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딜레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주부로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라면 가정 생활도 잘하고 애들도 잘 기르고 네. 직장 생활도 잘하고 네. 두 개 참 병행하기가 힘들죠. 이러면 이제 딜레마인데 예. 거기에다가 요새 능력 있는 그 여성들은 자기 개발까지 잘하려고 하거든요. 가서 맞아요. 새로운 중국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또 자기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참 힘들다. 이게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는데 거기다 네. 자기 개발까지 하는 건 힘들거든요. 또 자기 개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는데 그러면 가정생활 뭔가 소홀해질 수 있고.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직장생활하면서 네. 직장생활도 하기 빠듯하고 피곤한데 네. 당연히 그럼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도 이제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요즘에 책 한 권 안 써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이 셋 중에 그럼 뭘 포기해야 되는 거냐. 맞습니다. 그럴 때가 트릴레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뭔지는 알겠어요. 트릴레마도 그럼 딜레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 트릴레마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세 개를 동시에 달성하긴 힘들고 그거를 잘 몰랐을 경우에는 하나를 제대로 포기 못해서 두 개도 달성 못하고 하나도 달성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그리고 실질적인 현상은 트릴레마인데 우리가 딜레마로 잘못 보아서 네. 시각이 좁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가정생활이든 기업이든 경제든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트릴레마라는 용어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런데 부채 트릴레마라고 하니까 부채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딜레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즉 부채 없이 맘 편하게 사느냐 아니면 부채를 좀 일으켜서 하고 싶은 뭔가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채도 없으면서 돈도 마음대로 쓰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왜 부채 문제를 트릴레마라고 표현을 하셨죠? 이게 왜 셋 중에 하나일까요? 예, 여기서 부채를 트릴레마라는 시각, 그러니까 트릴레마라는 개념은 특정한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사고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트릴레마라고 하는 사고 방식 하에서 그런 틀에서 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부채를 트릴레마로 생각한 이유는 부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여 왔던 부채에 대한 생각이죠. 네. 부채는 일정 기간 동안 만기가 있고 매기 고정된 이자를 갚아야 되고 네. 또 원금도 반드시 갚아야 되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꼭 갚아야 되죠. 꼭 갚아야 되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어떤 상황이 인정사정이 없는 네. 그런 부채의 본질적인 특성이 특성을 있고. 네, 그거를 예. 제가 책에서는 부채의 빡빡함 또는 깐깐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돼요, 그거는. 예. 또 다른 특성은 부채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부채의 건전성이 유지돼야 되겠죠. 빌려간 사람이 자꾸 떼먹으면 안 된다. 네, 부도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면 부채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 부도가 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부채는 나지 말라고 있는 거지 나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부채는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부채의 특성이 하나 있겠고요. 그것도 이해되고요. 네.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부채의 민주화라고도 표현하고 부채의 대중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은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학생같이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된 또는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게 된 시기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분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제대로 갚으실까 이런 걱정이 드니까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부채의 특징이 부채의 대중화 또는 민주화라고 보통 표현하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너무 누구나 커지는 원할 경우에는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건.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민주화 또는 대중화라고 표현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부채의 빡빡함, 네. 그다음에 부채의 건전함, 그다음에 부채의 민주화 또는 대중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부채는 누구나 필요할 경우엔 빌릴 수 있어야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빌려간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하고.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돈 빌려준 사람도 돈 빌려주고 나서 떼이지 말아야 하는 건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채의 어떤 빡빡함과 본질을 유지하면서 네.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네. 아무한테나 빌려주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학생들이라고 하는 학자금 대출도 굉장히 위험이 높고요. 그렇죠. 자영업도 굉장히 위험이 높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장 안정한 거는 대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혹시 못 갚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돈을 빌려주면서 네. 금융회사가 손해보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네. 그분들에게 가혹하게 추심을 하거나 빨리 왜 이자 안 갚으세요 전화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화도 자주 안 하면서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서민들도 자주 빌릴 수 있고 그건 안 된다. 셋 중에.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채의 틀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를 찾아보는 여정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트릴레마라는 게 셋 중에 하나는 결국 포기해야 됩니다라는 개념이라면 맞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도 우리도 세 가지 말씀하신 특성 중에서 어느 한 가지는 우리도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는 의식하진 못했죠. 우리는 뭘 포기하고 있을까요? 원금과 이자는 꼬박꼬박 갚으라는 건 언제든지 요구하는 사항이고. 네. 그러니까 대개는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네.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나면 금융회사가 손실이 나거나 그래서 건전성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IMF 금융위기 때는 지나치게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뭐 그렇게 많이 갑자기 하다가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일반성과 그 보편성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부실화된 거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가 기존의 틀 속에서 가계대출을 늘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가계대출이 건전성이 좀 훼손되는 그런 네.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채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고 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줄인다 하는 거는 사실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턱 높아지고 서민들은 돈 못 빌리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금융이나 부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것 또한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금융회사도 불안해지고 경제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뭔가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둘 다 건전성도 계속 지속돼야 지속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아주 깐깐하게 돈 있는 분들에게만 돈 빌려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이지 못하고 시대 정신과도 거리가 멀면 맞습니다. 둘 다는 만족해야 되면 뭐 하나 포기하는 게 아까 그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받는 부채의 빡빡함 그걸 좀 포기하자는 뜻일 텐데 그게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대 정신에 맞게 시장 원리에 맞게 네. 그 빡빡함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쓴 용어로는 빡빡함의 융통성을 더하는 것이고요. 네. 기존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 그냥 우직하게 요구해왔던 그런 부채의 둔함을 좀 민감하게 그러니까 곰 같은 부채를 쉽게 얘기해서 여우 같은 부채로 바꾸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어떻게요? 근데 예를 들면 돈 빌려준 사람에게 당신이 꼬박꼬박 이자 받는 건 포기하고 원금도 혹시 손실 날 수도 있어라고 하면
아니, 나는 그럼 돈 안 빌려줄랍니다. 그렇게 나오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게 어떻게 현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이라고 하는 금융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원장을 오래 하다가 6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개건 교수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정책적인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글로벌 금융혁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현실에서 제도화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부채의 개혁이 더 사용되는 걸 보고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건 대한민국인데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훨씬 더 유용성이 크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난번 2008년도에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다음번 경제위기는 학자금 부채, 우리로 말하면 학자금 대출이 과도해서 부실화돼서 온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간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 대학생들도 등록금은 비싸고 돈은 없으니 그렇습니다. 다들 돈 빌려서 학교 다니는데 네. 그 부채를 갚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학생들의 한 60%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 중에서 네. 제일 큰 게 바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과 학자금 대출 자산입니다. 이게 50%가 넘고요. 예.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대출 금액은 7%. 아직 받지 못한 세금이죠. 미수 세금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위기를 일으키기 그 이전의 10년과 지금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필요하고 등록금은 내야 하니 대출은 받았을 네. 것이고 다행히 대출은 해줬네요. 가난한 대학생이지만 네네. 대출을 받았으니 부채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네. 그런데 대학생들이 부채를 결국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회 나가서 돈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고 빡빡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이 늘 있으니 대학생들이 마음껏 창업하거나 그런 것도 어려울 것이고 딱 우리나라 상황이네요. 어디 네, 맞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그렇죠. 취직하려고 하는 게 네. 이 학자금 대출이 벌써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갚아야죠. 갑자기 창업을 하느냐. 네.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면 내 인생 어떻게 이런 고민을 미국도 한다는 뜻일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네. 이 학자금 부채, 즉 학자금 대출을 이제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자금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득 나눔 학자금이라고 합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영어로는 이제 income sharing contract 또는 네. 뭐 student finance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존 대출을 이제 등록금을 쓰고 학자금을 쓰면 예. 자기가 소득이 얼마든 직장이 있든 없든 일정 기간에 갇혀서 의무적인 아까 갚아야죠. 빡빡한 예. 고정된 금리의 이자를 갚아야 되지 심지어 않습니까? 취직 못해도 갚아야죠. 갚아요. 예. 요새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잠깐 그게 좀 유예는 해줍니다만. 유예를 해주고 그게 좀 융통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소득 나눔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자금을 미리 줍니다. 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대출보다는 투자의 개념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렇다면, 얘기해서 예. 학자금을 미리 주고 그 조건은 뭐냐면 네가 나중에 직장을 잡게 되면 그 직장을 잡은 후 8년, 9년 또는 10년 일정 기간 동안 네가 당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내가 3%를 나랑 나누어 갖자. 그렇게 되는 거죠.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니 딱 그거 내시오가 아니라 아닙니다. 당신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라.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고 3%라면 알겠어요. 소득은 이 사람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되고 만약에 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은 10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은 달라지는 거죠. 혹시 그럼 예를 들면 빌 게이츠한테 네. 등록금을 빌려줬으면 네.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 굉장한 그 투자자나 정부라면 정부 기금이 굉장히 쌓일 테고 네. 뭐 서울시라면 서울시의 교육 자금이 쌓일 테고 대학이라면 대학의 학자금 대출 그 재원이 알겠어요. 굉장히 예. 커지겠죠. 학생들 중에는 성공할 학생도 있고 맞습니다. 초기에는 취업도 안 되고 불운한 학생도 있을 텐데 네. 성공한 학생에게도 똑같이 빌려준 돈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갚으라고 하고 네. 불운한 학생에게도 100만 원씩 갚으라고 하지 말고 네. 성공한 학생에게는 성공한 만큼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갚으라고 네. 하든가 하고 불운한 학생에게는 뭐 50만 원만 갚으라고 하든가 그것조차도 갚지 않도록 해주자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상황의 생각의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항상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그 대상이나 주체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네. 교육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부채가 어울리지 않는 투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 빌려서 대학 다니는 건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갖게 될지 굉장히 장기적인 모르죠. 투자고요. 예. 얼마를 벌게 될지 너무 불확실한. 쉽게 얘기해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기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 기업 또는 그런 개인 또는 그런 경제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부채는 적당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는 그게 맞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뭐 몇 차에 걸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내가 이러이러한 중기 산업을 개발하겠다. 분야도 정해져 있었고 뭐 물반 고기반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 부족할 정도로 미지 세계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는 직업은 점점점 줄어들고 가족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 부채는 굉장히 고정적이니까 적합하지 않은 적합도가 떨어지는 다시 얘기해서 생물도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듯 부채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과거 한 10년 전 이전까지는 그나마 적합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적합도가 떨어지는 부채 수단이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처럼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려면 스스로 빡빡한 부채를 통해서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도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나중에 소득을 나누는 그러니까 잘 되면 더 많이 갚고 네. 잘 안 되면 적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채를 좀 탄력적으로 만들자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네. 그동안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차입자인 학생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였다면 알겠어요. 지금은 그 위험을 나누어 그 투자자가 정부가 되든 대학이 되든 민간이 되든 그 투자 주체와 위험을 좀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제도화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1989년도에 뭐 호주는 이미 돼서 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도 몇 개의 주를 가버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지사죠. 네. 한국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자문하다 보면 많은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대학 중에서는 이제 오레곤 주라고 캘리포니아 위에 주가 있는데 굉장히 좀 진보적인 주입니다. 네. 제일 먼저 도입했고 지금 인디애나 주에 있는 퍼듀 대학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그 말은 대학교 재단이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잘 되면 많이 갚고 잘 못 되면 적게 흡수하는 받는 식으로 거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빌려주는 재원이 펑크나거나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지는 않은 상태고 지금은 실행한 지가 몇 년이니까 아직 회수를 하는 단계는 안 됐죠. 그러니까 퍼듀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술 재단이 기금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 학생을 위해서 쓰자 하는 차원에서 알겠어요. 3, 4학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학년까지 확대돼 있고 학부모들이 워낙 그 반응이 좋고 더 늘려달라는 것 때문에 그 거버너가 네. 그러니까 그 총장이 그 이전에 인디애나주 주지사 출신이신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본받아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득만 뚜렷하게 파악되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번 대통령의 선거에서 공화당에서 경쟁했던 마크 루비오, 예. 그 플로리다
그 세니터가 우리만 국회의원이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연방법으로 지금 제안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예, 그렇게 주법으로 하는 데는 움직이고 한계가 있군요. 있기 때문에 예. 법률성 불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한 알겠어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구조가 듣다 보니까 꼭 등록금 부채 말고 네. 우리의 가계 부채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사는데 주로 가계 부채를 많이 쓰는데 집을 샀다가 집값이 많이 오르면 부채를 많이 갚고 혹시라도 집을 샀다가 이 집값이 떨어지거나 많이 안 오르면 이자만큼도 안 오르거나 못 내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적게 갚아도 되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부채 트릴레마에서 논의한 것은 이런 소득 나눔이라고 하는 위험을 분담하는 구도가 시대 정신이고 네. 경제적인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은 학자금을 중심으로 드렸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이익을 나누는 구조, 네. 상환 그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요. 조금 도전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알겠어요. 발행하는 국채, 국가 채무 대신에 이런 형태의 소득 나눔형의 국가 지분이나 국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을 고정으로 하지 말고 네. 연 2% 줄게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가 되면 4% GDP나 주고 경제 성장률에 연 연계해서 1%밖에 성장 못하면 그 애는 1%만 주고 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넉넉할 땐 많이 주고 네. 없으면 적게 주면 되니까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알겠어요. 어필하는 면이 많겠죠.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빌 게이츠를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 빌 게이츠도 대학생일 때 등록금 대출을 그런 식으로 받았으면 빌 게이츠의 수입의 3%나 5%를 돈 빌려준 사람이 받아가니 그분도 떼부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는 과연 그럼 대학생일 때 그걸 받을까?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성공할 것 같은데 괜히 빌려줘 이 돈 지금 푼돈이지만 이거 빌렸다가 나중에 내 수입의 10%나 떼어주면 이건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똑똑한 학생들은 하니까 안 받고 네. 거꾸로 또 레몬 마켓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난 아무래도 또 나가서 취업도 안 됐고 힘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걸 받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런 지금 우려가 네.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능력이 좋고 양질의 학생들은 빠져나가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네. 조금 미래 소득이 높지 않은 학생들만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퍼듀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들이 시행한 결과를 보면 그런 네. 우려가 불식이 됩니다. 가장 좋은 의대, 공대 그리고 학과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학생들이 이거를 신청을 하고 또 우리가 GPA라 그러죠. 우리가 학점. 네. 학점도 높은 학생부터 낮은 학생까지 골고루. 하기야 빌 게이츠도 대학교 2학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성공할 줄 그렇습니다. 알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빌 게이츠 성공은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 사전에 알 수는 친구가 없을 젊었을 것이다.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할지 100%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글쎄요. 나누는 금액이 뭐 20% 30%를 나누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3% 4%니 그 3%가 무서워서 97%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단순하게 등록금 몇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는 경험을 해보면 대학을 졸업할 때 한 몇천만 원의 부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대학생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네. 사실 젊을 때 부채 몇천만 원은 이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창업을 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어쩔 수 네. 없이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어쩔 수 없이 찾아야 하는 문제도 같이 그렇습니다. 오게 되고 그러면 사회의 역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웠는데 꽤 괜찮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포인트가 바로 미국에서 연방 모든 좌우 진보 보수 공화 민주 관계없이 이 법안을 지원하고 제도하게 된 계기거든요. 미국의 자료를 보면 가장 창업에 대한 그 스피릿, 그 기운이 충만한 나라가 미국인데 한 몇 년 전서부터 한 7, 8년 전서부터 창업 비율이 자꾸 떨어진다 그래요. 그게 학자금 부채에 그래서 영향일 이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연구를 해보니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비중이
커지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갚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용 유의자,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회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원리금 갚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 알겠습니다.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이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줄여야 되겠어요. 손경제 북클럽의 가장 큰 단점은 방송을 듣고 나면 굳이 책을 안 사서 읽어도 방송 내용에 다 들어있어서 책 사기가 싫다는. 네. 자, 오늘은 부채 트릴레마라는 책의 저자이신 김영태 전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부터 책 내용 같이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토요일 오전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예,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고요. 내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또 오겠습니다. 휴일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퍼센트 이상이 자녀들의 통학을 하는 그래요? 서비스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이런 서비스 왜 없지 생각했는데 기사님 처음 보는 분인데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비슷한 또래 여성이거나 하면 훨씬 더 누그러질 수는 있겠네요. 통학 서비스는 얼마나 합니까? 그럼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한 번만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도 있겠지만 네. 아이 학교가 늘 멀면 네. 매일 손잡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는 통학거리 보통 왕복 5km 기준으로요. 네. 왕복으로 이제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다 오고 하는 네. 그 서비스 기준으로 한 달에 6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라고 5만 원? 합니다. 네. 매일 데려다 주는 것 치고는 뭐 괜찮은 가격 같기도 하고 또 그 나라 물가 생각하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나라에서 정해진 가격이겠죠. 뭐 수요와 네. 공급에 따라서 새로운 여성들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었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무슬림 여성이 택시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죠. 이 나라에서도. 네. 그럴 기회도 드물었고요. 오히려 이제 집에서 쉬기만 하거나 또는 아주 사소한 일만 하던 여성 일자리가 네. 이런 그 택시 기사로 다시 새로운 일자리로 그 그럴 각광을 수도 받고 있고. 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만한 서비스들이 꽤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성 운전을 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고 예. 또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은데 가끔 있어요, 저도 네. 만납니다. 예. 그런데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수요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골라서 타세요라고 하면 저는 여성 운전자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라는 분들이 네. 물론 뭐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있겠는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따로 그런 분들에게만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도 좀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떠올려 봤습니다. 오랜만에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네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좋은 경제 서적을 선택해서 저자로부터 직접 책 이야기 들어보는 손경 주말 방송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튼 많이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방송 주제 정할 때도 좀 더 신경 쓰이시겠어요? 네, 쉬었다가 이 코너를 다시 시작하려니까 첫 제품을 어떤 걸 소개해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서비스로. 인도네시아에서 네. 여성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에는 뭐 미용실이나 네일샵 이런
뭐 보편적으로 여성 그런 전유물 것도, 예. 같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남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일샵에 가도 기다리다 보면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대기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서 네. 오히려 여성 전용 서비스의 경계선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던 서비스가 다시 여성만을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로 특화되어서 거꾸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로 하던 걸 남성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거꾸로 남성들이 하던 걸 여성들이 같이 사용하던 것을 여성만을 특화해서 나오는 서비스나 제품들이 있는데요. 있다. 네. 지하철 여성 전용칸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었고, 네, 뭐 그렇죠. 취지나 목적은 다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예전에는 남녀가 공이 같이 했던 건데 요즘에는 여성 전용으로만 나오는 게 일반 네. 니즈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힌트를 좀 주시지요. 교통 서비스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택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자동차 택시가 가장 보편적이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택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토바이입니다. 아, 그렇겠어요. 네. 예.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를 오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오젝 서비스가 우리가 서울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일반 택시 사용하듯이 예. 지나가는 빈 오토바이 택시가 있으면 그냥 세워서 타면 되는 거였어요. 또는 뭐 전화해서 부르거나. 네. 그런데 이 오젝 서비스의 운전자들이 하루에 평균 그 손님을 태우는 수가 한 4번에서 5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그럼 택시 잡듯이 길 가다가 네. 오젝이라고 하는 그 뭐 오토바이가 오면 네. 손 들고 세워서 저 어디까지 좀 데워다 주세요. 이런 방식이겠어요? 맞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일반 그 뭐 사륜차보다는 오토바이 이륜차가 네. 골목 사이사이로 교통체증을 피하면서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요. 그게 오토바이 택시 이름이 오젝인.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국내에서 출시된 새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의 원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시되는 가격을 보니까 아이폰 부품 원가의 3배 반 넘게 가격을 책정해 놨더군요. 물론 이 돈에는 연구개발이나 제조 소프트웨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거지만 부품 원가의 3.5배를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품 원가의 3.5배가 가격이면 이 가격이 비싼 걸까요? 아니면 합리적일까요? 만약 비싼 거라면 원가에 얼마의 이익을 붙이는 게 그럼 합리적일까요? 이 문제는 그 어떤 경제학자가 와도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진 못할 겁니다. 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고가의 전략을 고수하는 건 그만큼 자기들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런 기업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이 더 많아질 때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또 그런 기업과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또 더더욱 좋겠고요. 주말 손에 잡히는 경제 방송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트렌드를 알아보는 트렌드 리포트. 오늘은 여성 고객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들을 살펴보겠고요. 손경제 북클럽 시간에는 현대 자본주의의 제일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부채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책 한 권을 함께 저자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월 25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토요일 오랜만에 찾아온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희 주말 방송 쉬는 동안 청취자들께서 아니 도대체 조영경 대표 안 나오니까 세상 트렌드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시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안 나오시는 게 아니란데 네, 오잭인데 하루에 4-5명밖에 손님이 없으면 이걸로 생계를 꾸리기는 좀 쉽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서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고 오잭 서비스 기사님들한테도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나온 서비스가 바로 고잭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고오잭인데요. 네. 서비스 자체가 이제 고잭은 모바일 플랫폼이고요. 소비자와 오잭 기사님을 서로 운전자들을 연결하는?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잭 하면은 오토바이 택시에 네. 를 생각했다면 오토바이 택시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장을 봐주는 거라던가 어느 음식점에서 기왕 오토바이 갖고 계시니 네, 배달을 좀 부탁을 한다거나 예. 또는 나는 집에서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예. 출장 마사지사를 집으로 좀 모셔달라고 한다거나 집안일을 대행해주는 분을 모셔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데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력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제공을 거의 다네요. 해주면서 그러니까 오토바이 있는 친구 있으면 좀 친한 친구면 부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네, 오토바이라고 하는 통신 수단을 이용을 해서 마사지사도 불러오고 네. 시장도 대신 봐오고 그러겠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같으면 서비스를. 저기 저 유치원 갔다 오는 아이가 한참 걸어와야 되는 거리인데 네. 잠깐 못 데리고 갈 거면 그 친구 좀 데려오세요. 머리에 노란 리본 꽂고 그렇죠. 있어요. 등등. 네. 이 근처 어디에다 이 서류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라고 네. 하면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고페이라고 해서 네. 고잭에서 제공하는 그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페이 방식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이제 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예. 인도네시아 가면 그래서 이 고잭 자켓을 입은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좀 단점 같은 것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오토바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탔을 경우에 네. 신체가 서로 맞닿거나 접촉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고 붙잡아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성추행 논란도 있고요.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여성 소비자들이 많이 그렇겠어요. 등장을 하다 예. 보니까 이 문제가 약간 사회적인 일부 문제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왔다? 그렇죠. 네. 서비스 이름에서 바로 느껴지는 레이디 잭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운전자인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잭이랑 거의 유사하고요. 네. 다만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무슬림 여성들을 운전자로 채용을 해서 무슬림 그 히잡을 쓴 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그 서비스도 나왔는데요. 오잭 샤리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회사 대표가 실제로 그 무슬림이라고 해요. 근데 네. 무슬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여성보다 일반 여성들을 모집했을 때는 굉장히 터프한 여성들도 있고 또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거나 친절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하면 왠지 이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조금 더 여성스럽고 그런 이미지인가 그런 봐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잭 샤리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거기에서도 좀 더 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히잡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것은 오잭 샤리 서비스구나라고 네.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잭 샤리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할랄 관련 제품들을 유통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슬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슬림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슬림 아예 종교를 타겟팅해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여성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물론 네. 남녀가 굳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네. 저도 생각해보면 가끔 여성 집에 혼자 계시고 그런데 택배 기사님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하면 네. 또 때로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저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예. 이제 대리운전을 가끔 할 그렇겠어요. 때가 맞아요. 있는데 여성 운전 대리운전을 찾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밤에.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저는 여성 대리운전자는 왜 이렇게 많지 않을까? 가끔 운 좋으면 여성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네. 난 꼭 여성만 원할래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얼마 더 드릴 수도 있어요라고 하면 네, 별도의 서비스가 구별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업 기회일 수도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특히 이제 오젝 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네시아에도 고젝이랑 우버 같은 다른 그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왜 이 서비스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느냐? 인도네시아는 80% 정도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등하교를 부모가 이제 직접 안전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등하교를 책임을 묻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 특히 무슬림 운전자에게 했을 경우에는 좀 천천히 달리더라도 안전하게 아이를 등하교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아이도 것 덜 때문에. 불안하고. 네. 그래서 원래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용 고객의